프랑스의 미녀 기자가 파리 올림픽이 끝난 후 한국으로 떠나겠다는 파격 선언을 했는데요. 프랑스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기자가 왜 갑자기 한국행을 선택했는지 사연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감동 폴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 저널리즘 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스포츠 전문 기자로 5년째 일하고 있는 32살 소피 듀부아입니다. 파리 올림픽이 끝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지난 한 달간의 경험을 되돌아보니 마치 긴 꿈을 꾼 것 같아요. 그 꿈에서 깨어난 지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올림픽 시작 전날로 돌아가 볼까요? 7월 25일, 저는 새벽 일찍 일어나 에펠탑으로 향했어요. 아침 안개에 쌓인 에펠탑을 보며 드디어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리고 이번 올림픽은 제 커리어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믿었죠. 사실 저는 어릴 적 체조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올림픽 무대에 서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죠. 하지만 18살 때 큰 부상을 당해 그 꿈을 접어야 했어요. 그때 저는 기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선수로서 올림픽에 서지는 못하지만 기자로서 그 열정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여러 국제대회를 취재했지만 이번 올림픽은 특별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파리에서 열리니까요. 개막식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시나리오를 그렸죠. 내일은 이렇게 취재해야지, 저 선수를 인터뷰해야지 하면서요. 프랑스의 자존심을 걸고 완벽한 올림픽을 만들어내겠다는 열정으로 가득 찼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센강을 따라 펼쳐진 화려한 퍼레이드, 에펠탑 위로 터지는 불꽃. 그 순간만큼은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프랑스의 예술성과 창의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 순간을 생중계하면서 눈물을 참기 힘들었어요. 드디어 해냈구나. 우리가 해냈어.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환상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개막식이 끝나고 이틀 후 첫 번째 문제가 터졌습니다. 샹젤리제 거리에서 생중계를 하던 중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어 아수라장이 됐어요. 경찰이 출동했지만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티켓 판매 시스템 오류로 같은 좌석에 중복 예매가 됐다고 해요. 그 와중에 중국인 관람객들이 단체로 무자비하게 새치기를 하는 바람에 말 그대로 개판이 된 상황도 있었어요. 경찰들이 출동해서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들은 뻔뻔하게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며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목에는 중국 국기가 그려진 명찰을 걸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 일을 시작으로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어요. 선수촌에서는 온수가 나오지 않아 선수들이 불편을 겪었고 일부 경기장에서는 에어컨 고장으로 관중들이 고생했죠. 교통체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하철은 파업으로 제대로 운행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문제들이 곧 해결되리라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프랑스인들의 태도였어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사람들은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기 바빴어요. 정부는 조직위를 탓했고 조직위는 하청업체를, 하청업체는 다시 정부의 규제를 탓했죠.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선진국인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특히 우리의 샤바 정신이 문제였어요. 샤바는 프랑스어로 상관없어, 괜찮아라는 뜻인데 이게 우리의 국민성이 됐더라고요. 뭔가 잘못돼도 샤바하며 넘어가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해요. 이번 올림픽에서도 이런 태도가 곳곳에서 보였어요. 각 나라에서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대한 비판의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중 한 외국 기자는 프랑스는 유럽의 중국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알고 보니 그 의미는 프랑스를 비하하는 뜻이더라고요. 처음에 화가 났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해가 가더라고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세련된 모습을 보이지만 실상은 비효율적이고 관료주의적이라는 거죠. 모든 걸 완벽하게 보이려 하지만 정작 기본적인 것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모순된 모습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단체로 새치기를 하던 중국인 관광객 모습도 떠올랐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취재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부족함이 더 크게 느껴졌거든요. 프랑스 대표 기자로 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회의감과 시스템 혼란 속에서 시작된 올림픽 경기는 하루하루 진행되었어요. 경기가 진행될 때마다 오늘은 또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어떤 비난을 받을지 걱정이 되는 지경이었어요. 그러던 중 하루는 수영 경기를 하는 날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경기 시작 직전 갑자기 전광판이 고장났어요. 앞불사 선수 이름도 기록도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프랑스 중계팀은 말 그대로 패닉에 빠졌죠. 중계를 맡은 아나운서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고 기술팀은 우왕좌왕하며 서로 책임을 밀었어요. 누구 책임이야? 내 담당이 아닌데. 이런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결국 아나운서가 수동으로 선수들의 이름과 기록을 불러주는 것으로 겨우 모면했지만 정확성도 떨어지고 경기의 박진감도 반감됐죠. 그런데 바로 옆 부스의 한국 중계팀은 달랐어요. 그들의 대처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고 체계적이었거든요. 전광판이 고장 나자마자 즉시 자체 개발한 AR 기술을 가동했어요. 실시간으로 선수들의 기록과 순위를 화면에 띄우는 거예요. 심지어 선수들의 페이스와 예상 기록까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보여주더라고요. 한국 아나운서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이 상황을 더 흥미진진한 중계의 기회로 삼는 것 같았죠. 전광판 고장으로 선수들도 자신의 기록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이 심리전을 이겨낼까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경기가 끝난 후였어요. 한국 중계팀은 3D로 구현한 가상의 경기 리플레이를 보여줬어요. 선수들의 영법을 세세하게 분석하면서 경기의 흐름을 완벽하게 재현해냈죠. 이 모습을 본 다른 나라 중계진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우리나라 중계팀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였죠. 우리는 전광판 하나 고장나서 어쩔 줄 몰라 했는데 한국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더 뛰어난 중계를 선보였으니까요. 수영 경기에서 능숙하게 대처를 하는 한국팀을 보고 충격을 받아 한국팀 태권도 경기가 있는 날 올림픽 방송국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각 나라별로 간이 방송국이 만들어져 있는 곳인데요. 저는 한국팀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착각해서 바로 옆에 일본팀으로 잘못 찾아갔어요. 일본팀으로 잘못 들어가서 정중하게 취재 요청을 하였는데요. 일본팀은 마치 우리가 자기 나라의 비법이라도 훔치러 온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절대로 취재에 응할 수 없다면서요. 그래서 수긍하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 그곳은 일본팀이었고 저는 다시 한국팀으로 방문했습니다. 아무래도 세계적인 경기라 예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한국팀의 취재를 조심스럽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일본팀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며 흔쾌히 수락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한국의 기술력들을 선보이며 소개했습니다. 그곳에는 수영 경기에서 보여준 한국팀의 기술력은 정말 세 발의 피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3D 모션 캡처 시스템으로 선수들의 동작을 실시간으로 3D로 구현해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발차기의 각도, 속도, 임팩트 지점까지 모두 정밀하게 시각화되어 있었죠. 심지어 이 시스템은 선수들의 동작을 분석해서 점수 예측까지 해냈어요. 이 발차기는 3점짜리 기술입니다. 하지만 각도가 5도 어긋나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설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태권도를 잘 모르는 저에게도 경기를 이해하기 쉽게 해줬죠.
그리고 그 옆에는 AI 전략 분석기가 있었어요. 인공지능이 양 선수의 경기 스타일, 체력 상태, 심리 상태까지 분석해서 다음 동작을 예측하고 있었어요. A 선수는 지금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진 상태입니다. B 선수가 이를 노리고 왼쪽을 공략할 확률이 78%입니다. 라는 식으로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설자들이 더욱 깊이 있는 해설을 할 수 있더라고요.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건 햅틱 피드백 시스템이었어요. 시청자들이 특수 장갑을 끼면 선수들의 타격을 실제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물론 아프지 않게 조절되어 있었지만 경기의 긴장감과 박진감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었어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시간 문화 해설 시스템도 있었어요. 태권도가 한국 전통 무술이다 보니 경기 중 나오는 한국 문화와 관련된 요소들을 실시간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선수들이 하는 예의 바른 인사부터 태권도 정신, 벨트, 색깔의 의미까지 다양한 문화적 맥락을 제공해 줬어요. 단순한 스포츠 중계를 넘어 문화 교류의 장이 된 느낌이었어요. 이 모든 기술들이 어우러져서 정말 완벽한 중계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시청자들은 마치 경기장에 있는 것처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 중계팀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였죠. 우리는 전광판이 고장나자 어쩔 줄 몰라 했고 결국 아나운서가 수동으로 기록을 불러주는 정도에 그쳤으니까요. 이런 첨단 기술을 활용한 훈련 덕분일까요? 한국 선수들이 경기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들의 정확성과 일관성은 거의 기계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인간미도 느껴지죠. 승리의 순간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한국 대표팀의 또 다른 특징은 팀워크예요. 개인 종목에서도 그들은 항상 우리를 강조해요. 인터뷰를 들어보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팀 덕분에, 국민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이런 겸손하고 배려심 있는 태도가 참 보기 좋아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런 태도가 경기장 밖에서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얼마 전 선수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갑자기 정전이 일어났어요. 다들 당황해하는 가운데 한국 선수들이 먼저 나서서 질서를 잡더라고요. 손전등 앱을 켜고 어르신들을 돕고 심지어 전기 기술자 자격증이 있는 선수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결국 그 선수 덕분에 빠르게 전기가 복구됐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단순히 운동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인성과 시민의식까지 갖춘 선수들이라고 느꼈거든요. 한국 대표팀의 또 다른 특징은 끊임없는 혁신이에요. 그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어 수영팀은 새로운 턴 기술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점점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어요. 이런 혁신 정신은 경기 준비에서도 나타나요. 한국 대표팀은 이번 올림픽을 위해 특별한 냉각 조끼를 개발했다고 해요. 파리의 폭염에 대비해서죠. 실제로 이 조끼 덕분에 많은 선수들이 컨디션 저하 없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죠.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대표팀의 포용성이에요. 다문화 가정 출신 선수, 귀화 선수들도 팀의 중요한 일원으로 활약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을 향한 응원과 지지를 보면서 한국이 얼마나 성숙한 사회로 발전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프랑스가 본받아야 할 점이 정말 많다고 느꼈죠. 첨단 기술의 활용, 끈끈한 팀워크, 겸손한 태도, 끊임없는 혁신 정신, 그리고 포용성. 이런 것들이 한국을 강국으로 만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이 끝난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인생을 바꿀 만한 경험이었죠. 처음에는 프랑스의 자존심을 걸고
완벽한 올림픽을 만들어내겠다는 열정으로 가득 찼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우리의 부족함, 비효율성, 그리고 때로는 무책임한 태도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좌절했어요. 하지만 그 좌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한국 대표팀의 활약, 그들의 중계 기술, 도시 관리 시스템, IT 인프라.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어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서 그들은 빛나고 있었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해결책을 찾아 실행에 옮기는 모습,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한국을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든 비결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저는 그곳에서 1년간 머물며 한국의 시스템을 자세히 공부하고 그들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프랑스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32살의 나이에 새로운 나라로 떠난다는 건 큰 모험이니까요. 게다가 제가 사용하는 언어도 문화도 전혀 다른 나라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설레는 마음도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어쩌면 이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특히 배우고 싶은 건 그들의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도시를 관리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운영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새로운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어요.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해내는지 그 비결이 궁금하거든요. 물론 입시 위주의 교육이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분명 우리가 배울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언어의 장벽도 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제게는 배우려는 의지와 열정이 있으니까요. 제가 한국에서 보내는 1년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봤어요. 아침에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한국어 학원에 가는 모습, 점심시간에 한국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저녁에는 한국의 기업이나 정부 기관을 방문해 인터뷰를 하는 모습. 생각만 해도 설레네요. 그리고 1년 후 제가 프랑스로 돌아왔을 때 제가 어떤 모습일지,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지 정말 기대돼요. 아마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겠죠?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것들로 우리 프랑스의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제안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결정을 내리면서 저는 프랑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에겐 변화가 필요해요.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도 그 변화에 적응해야 해요. 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장점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제가 한국으로 떠나려는 이유예요. 여러분, 저의 이 도전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프랑스 기자 소피 듀부아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전에는 선진국이라고 으스대던 나라들이 이제는 한국에게 배우는 상황이 되었네요. 우리는 여기서 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하게 발전해 나간다면 전 세계에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감동 폴더는 더 재미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